자, 안녕하세요. 5월 10일 외식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일주일에 여러분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일주일 전은 5월 어린이날이었는데 이번 주는 연휴가 없죠. 차라리 우리는 연휴가 없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쵸? 자, 오늘 몇 가지 기사들을 갖고 와봤는데요. 자, 우리가 취준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 매식경을 토대로 해서 경제 공부를 조금이라도 쉽고 조금이라도 재밌게 그리고 습관적으로 우리가 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매식경을 청취하고 공부하고 기록하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한테 꼭 취업뿐만이 아니라 어떤 내비게이터? 인생의 내비게이터가 되는 것이 저의 뭐 방향성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5월 12일 첫 이슈는요. 증시부터 한번 볼게요. 자, 개미 어제죠. 오늘 하루 주식 4조 순매수를 했다. 역대 4위. 개미들이 또 매수를 많이 했네요. 그저께와는 또 다른 상황이죠. 자,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지 하루 만인 11일 1% 넘게 하락한 가운데 개인 투자자는 뭐예요? 매수를 했다. 그저께가 아니죠. 어저께. 예를 들어서 어저께 매식경을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었어요? 개인은 매도를 했고, 그렇죠. 외인과 기관은 샀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인 어제는 어떻게 됐다? 그 반대 현상이 됐다. 그런데 코스피는 1% 넘게 하락을 했더라. 그래서 개인이 많이 샜는데 종목별로 보면은 삼성전자를 이렇게 많이 매수했네요. 1조를 넘게 매수하는데 전체 순 매수액의 36%를 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개인들이 삼전, 하이닉스, 네이버 이렇게 많은 종목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샀는데 주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빠졌더라.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방향성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뭐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계속 보시면 이제 겹치니까 방향성만 하루하루 이제 체크해 보자고요. 자, 어제 이슈는 바로 이거였죠. 바로 이거였어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이제 하도 이슈가 되고 있는 공모주 청약. 근데 따상은커녕 뭐야? 20% 급락 했다는 겁니다. 지금 SK 아이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공모주 청약이 있어서 이제 기대가 많았잖아요. 근데 반전의 결과라는 거죠. 보면은 공모주 청약에서 사상 최대 증거금을 끌어모았던 뭐가 SK 아이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지금 경제 공부를 만약에 하고 신문을 내가 처음 읽어. 근데 오늘 면접 중대장이 뭐 SK 뭐? 아이테크놀로지? 뭐야? 그러고 봤다면 완전 초본 거예요. 그럼 뭐다? SK 아이테크놀로지가 뭔지부터 보는 거고 첫 번째. 그 다음 공모주 청약이 뭔지를 보는 거고 그 다음 뭐란다? 매식경 영상을 최소 7개는 본다. 7개. 일주일치 정도면. 그러면은 대략 면접 중대장이 무슨 말을 하는구나 대략 감을 잡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일단 사상 최대 증가금을 끌어모았잖아요. 자, IPO 대어로 꼽히면서 따상이라는 게 뭐야? 따상. 요것도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따상은 이제 공모하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2배의 시초가가 형성 후 상한가. 상한가를 치는 거죠. 이러한 따상 기대감이 높았지만 되레 하한가로 떨어지는 따에 가까운 장을 마쳤다. 따상따 막 이런 용어들도 뭐 엄청나게 생겨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기업 가치가 고평가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러한 그 하락이 나지 막 이렇게 보는 시각도 이제 있다는 거예요. 자, 11일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시초가 21만 원보다 시초가가 21만 원이었어요. 근데 공모가는요 10만 5천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초가보다 원래 더 올라야 되는데 훨씬 더 따상을 가야 되는데 26% 내린 15만 4,500원에 거래를 마쳤기 때문에 지금 공모주 청약을 하려면 사람들이 계속 기다렸다가 이제 공모주 청약을 이제 받거든요. 근데 지금 뭐 받았는데 뭐야 이거 나 2배 될 줄 알고 그렇게 기대했는데 25% 내렸으니까 굉장히 상실감이 큰 거죠. 하지만 그래도 공모가에 비하면 47% 상승했다. 자, 요거를 이제 딱 보시면 작년에 이제 이슈가 됐던 게 여기 있는 것들이었잖아요. SK 바이오사이언스랑 뭐 카카오 게임즈랑 뭐 이렇게. 근데 보시면은 주가 상승률이 지금 요 두 개를 보면은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제 공모주 청약을 모르는 분들도 이제 공모주 청약에 관심을 갖게 됐고, 와 이거 뭐 무조건 하면 돈 버는 거야 이제 이런 얘기 찍혀 있었는데 어제부로 그게 지금 약간 주춤하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뭐 의견 한번 보면은
일단 공모주 청약에서 증거금으로 역대 최대인 81조 원을 끌어모으는데 성공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예요? 상장 첫날부터 약세를 보이자 분리막이 필요 없는 전고체 전지 상용화 가능성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하락이 됐기 때문에 또 반대로 비관적인 목소리도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죠. 지금 다른 사업 없이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소재 업체잖아요. 여기 있죠. 2차 전지 분리막을 생산만 하고 있는 배터리 소재 업체인데 너무 고평가가 된 거 아니냐? 그러한 이제 우려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결론적인 이야기 때문에 누구의 말이 맞다? 틀리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증권회사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런 내용도 좀 깊숙이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하지만 은행과 다른 그냥 금융권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공모주 청약이 뭐다. 한 요 정도. 따상따하가 왜 일어나냐. 요 정도. 그리고 작년에 이런 공모주 청약이 뭐가 인기가 있었냐. 요 정도만 알면은 우리가 방향성을 갖고 가는 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기사입니다. 상품 판매 막히고 ELF 신청은 20일 소요. 고난도 상품 규제 첫날 혼나. 아이고 또 시작됐네요. 혼란되죠. 이건 그저께 기사 같아요. 제가 그저께 기사를 지금 갖고 온 건데 어제 제가 얘기를 했지만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 판매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생겼다고 했고, 이로 인해서 지금 많은 또 혼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새로 규정되는 인버스나 레버러지 등 일부 상품의 판매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면 어떻게 돼요? 고객들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금소법 첫날과도 매우 유사한 기간이죠. 자, 그래서 어제 거를 다시 한번 복습해 본다면 지금 숙려 기간과 청약 기간이 새로 부여됐죠. 그래서 주가 연계 펀드, ELF 같은 상품 경우에는 상품 상담 후 최종 설정까지 20일 정도 소요되는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을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 금융권에 간다. 와, 이거 안 그래도 판매하기 힘든데, 세일즈하기 힘든데, 이거 이렇게 되면은 정말 세일즈는 해야 되는데 이게 규제가 이렇게 많아서 어떻게 해야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해야 될 건 뭐다? 지금 코로나가 약간 잠잠해지면은 지저 마스크 끼고 가셔갖고 어떻게 지금 판매하는 진짜 여러분들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점들, 해결책, 나만의 해결책, 나만의 개선 방안, 그런 것들을 도출하는 게 여러분들 면접에서 굉장히 여러분들을 차별화시킬 수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 기사를 읽어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글씨를 몰라서 읽어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 내용을 조금 더 요약하고,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현장에서 겪었던 것들을 살에 붙여주는 거고, 거기에서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보세요, 찾아보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이 찾아봐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왜? 제 아이디어를 여러분들한테 다 줄 수 없죠. 만약에 준다고 하더라도 저도 몇 가지 얘기하다 보면 저도 없어요. 그쵸? 그러면 이 내용들을 과연 내가 어떻게 적용시킬 것이냐. 그럼 적용을 시키려면 내가 직접 가보던가 뭔가 찾아보던가 계속 뭔가 실행을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해봐야지 여러분들이 경험이 되는 거고, 그 경험에서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차별화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만의 히스토리이기 때문에 이 내시경을 토대로 해서 단순하게 그냥 정보에 금융 정보에 대한 지식만 얻는다. 물론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좋지만 그 이상을 저는 좀 해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계속 이제 학생들한테 내시경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오고 있어요. 메일로 합격을 한 친구들, 꾸준하게 몇 달을 본 친구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분명히 효과는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효과를 누가 이렇게 떠먹여 주지는 않잖아요. 완벽하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보세요. 이건 이거에 하면은 귀찮더라도 한 번씩 적고, 그 적은 것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 히스토리가 되는 거니까 좀 그렇게 우리는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개정된 어쩌고저쩌고 뭐라고 그랬어요?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누구를 보호한다?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빡세게 한다. 고난도 상품이 뭐다? 다시 한번 어제 거 복수. 원금 몇 프로 초과, 20% 초과 손실이 날 수 있는 그 유명한 DLS, DF, ELS, ELF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 그래서 요거를 쫙 한번 보시고 요거의 내용들도 한번 보세요. 보세요. ELF 상품 체결까지 20일 걸리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팔아놓고도 힘든 거지. 이거 한번 쭉 보세요. 어제 설명드렸으니까.
자, 다음 기사입니다. 어떤 재밌는 기사가 나올까요? 금리 3%대. 오, 이게 무슨 금리를 말하는 거야? 아, 그랬더니 보험사 후순위채에 돈이 몰렸답니다. 아, 보험사 후순위채 요새 많이 발행하나 보네요. 보면은 KB손해보험, 현대해상, 미래생명, 발행 예정 금액이 적지가 않아요. 2천억, 2,500억, 1,500억. 금리가 3.4%. 할만하죠. 지금 저금리 시대에서. 자, 볼게요. 보험사가 발행하는 후순위채가 잇따라 흥행에 성공하고 있다. 왜? 금리가 낮기 때문에. 제가 계속 저금리 이슈에 대해서 얘기했죠. 저금리 이슈를 계속적으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이 금융권으로 취업을 하건 금융권으로 취업을 하지 않건 전혀 상관이 없다. 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저금리 시장에서 어떠한 투자 방법과 투자 마인드를 갖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재테크를 할 거기 때문에 무조건 저금리에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자, 이는 저금리 상황에서 보험사 후순위채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 투자 자산은 매력적이 있다. 그럼 현재 저금리 그 금리가 몇 %야? 1%도 안 되는 데가 많잖아요. 그럼 3%면 높은 거라고요, 지금. 과거의 금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자, 12. 금융감독원 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제1회 무기명식 이권부 발음이 안 되네.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채 후순위채 정정 공시를 통해서 뭐 요렇게 해서 밝혔대요. 요렇게 해서 수요 접수를 됐고요. 이번 후순위사채 발행으로 KB손보의 RBC 비율은 2020년 기준으로 17.37포인트 개선된 192.13포인트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RBC라는 거는 보험회사의 지급 여력 비율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은행의 BIS 비율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자본의 그 회사의 건전성. 그래서 RBC 비율이 높으면 좋은 거겠죠. 이해되시죠? 그냥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면 돼요. 보험사 갈 게 아니면. 자, 그러면 보험사의 입장으로서 후순위채가 발행했어. 그럼 RBC 건전성이 좋아야 되는데 좋으려면 후순위채 발행을 하면 지금 뭐예요? RBC가 개선됐죠. 그럼 보험사 입장에서는 뭐예요? RBC가 좋아지면은 이 건전성에 대한 지표도 올라가는 거죠. 그럼 나쁠 게 별로 없는 거죠. 물론 뭐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긴 하다고 하지만 보험사가 갖고 있는 돈이나 자금을 운용하는 것이 뭐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금리를 주는 거예요. 자, KB손보 관계자는 RBC 비율은 동종 기업 대비 낮은 수준이고 자본성 증권 발행 잔액이 없어 지급 여력이 우수하고 재무 건전성도 우수해 공모처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대비했다. 너무 어렵다. 그냥 잘 대비했다는 거예요. KB손보는 올해 8천억 후순위채도 발행하고 있대요. 그리고 그 외에 외화채권, ESG 채권 발행도 한대요. 자, 보세요. 여기 뭐가 나와요? ESG 채권 나오잖아요. 지금 ESG 계속 강조하잖아요. ESG는요, 모든 기업이 지금 다 할 수밖에 없는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현대해상도 이렇게 발행을 했던 거고요. 미래에셋도 이렇게 발행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험사들 후순위채 발행을 하는데 지금 굉장히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이슈가 많이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출자 사망 땐 대신 갚아주는 보험이 있다고요? 한번 볼까요? 신용대출 보험인가요? 이거는 원래 까디프에서만 했었거든요. 한번 볼게요. 맞나? 자, 30대 직장인인 A씨는 아내와 세 자녀를 두고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대요. 유족들은 A씨가 받은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할 길이 막막했다. 하지만 A씨는 1년 전 우연히 설계사의 조언을 듣고 사고가 발생하면 대출금 상환을 보장해주는 신용보험 상품에 가입을 한 적이 있었다. 유사시 자녀들과 아내에게 빚을 물려주지 않을 수 있는 보험이었다. 결국 유족들은 A씨가 가입해둔 보험 덕분에 남은 대출금 전액을 상환할 수 있었다. 이게 일반적으로 가입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 많은 뭐 루트를 통해서 나오는 보험은 아닌데 이게 뭐냐면 신용대출 보험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뭐냐면 30대 직장인 A씨가 지금 자녀들하고 살고 있는데 사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을 샀을 때 집을 지금 산 게 아니라 전세를 들어갔는데 전세도 다 내 돈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어. 지금 전세자금 대출은 거의 80%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 가장이 갑자기 사망을 했는데 그 와이프라든가 뭐 와이프가 일을 다니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일도 안 다니고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런데 이 사람이 우연히 보험 설계사한테 이런 신용보험을 가입한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설계사분들이 이런 신용상품보험 가입하나? 아무튼 그랬는데 결국 이
보험으로 인해서 이런 게 다 상환됐다는 거죠. 이건 뭐 나쁘지 않네요. 자, 가계부채가 지난해 말 1700조 원인 육박한 가운데 돈을 빌린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각하게 다치는 경우 보험사가 돈을 대신 갚아주는 신용보험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세요. 까디프 생명에서 이게 나왔을 건데 여기 나오잖아요. 까디프 생명에서 신용보험을 알고 있다 뭐 이렇게 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좋죠. 현재 BNP 파리바 까디프 생명은 보험사 중 국내에서 유일하게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은행 중에서는 SC제일은행, 하나은행과 제휴를 맡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입을 하고 싶어도 여기에 보시면 이거예요. SC제일은행과 하나은행 두 군데에서만 지금 이러한 상품들 가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해외에서는 신용보험이 활성화되어 있는 만큼 까디프 생명은 확장 가능성을 보고 2002년부터 한국에서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뭐 대부분은 그렇게 되고 있지 않죠. 자, 특히 최근 대출 중개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사 핀다를 통해 신용보험이 소개되며 인지도가 더욱 높아졌대요. 핀다가 무료로 제공하는 신용보험 누적 가입자는 가입한 전체 대출 금액이 6억 이렇게 돼. 핀다에서 대출을 받고 해당 보험에 가입하면 최장 1년 동안 무료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유사시에 남은 대출 감아준대요. 진짜 좋은 거예요. 근데 국내에서 신용보험은 반카슈랑스 규제 등으로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반카슈랑스에서 이런 거 해줘야죠. 이게 진짜 고객들한테 필요한 거 아닌가요? 제가 봤을 때 일반 보험보다 이런 게 훨씬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왜냐면 전세자금 대출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보험에 대한 인식도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어떤 툴인 것 같고.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 지금 갖고 있는 좋지 않은 이미지를 회신하기 전환시키기 위해서도 이러한 상품 개발이 훨씬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은행에서 신용보험 판매 자체는 가능하다. 하지만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꺾기가 금지되어 있어서 대출자가 은행 대출 창구에서 바로 신용보험을 가입할 수는 없대요. 이랬군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쭉 보면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요? 그동안 한국 시장에서 실용보험은 본질적인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뭐 이런 내용들이 조금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해외에선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우리나라에선 이럴까? 참 그게 좀 의문이네요. 다음 기사는요. LG화학 ESG 펀드에 1,500 투자 유망 소재 기업 발굴한다. 그러니까 이런데도 지금 ESG 펀드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ESG 계속 나오잖아. 이거는 ESG는요, 이제는요, 필수. 그리고 여러분들 취업이 아니라 나중에 ESG 펀드로 들어갈 때, ESG 투자 기업에 들어갈 때도 지금 이 투자처를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재테크적으로도 먼저 우리가 눈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봐야 돼요. LG화학이 배터리 친환경 소재 분야 국내 유망 기업에 투자하는 전문 펀드에 1,500원을 출자한대요. 이유는 ESG 경영 확산 속에서 미래 먹거리인 친환경 소재 분야 생태계를 강하기 위해서다. 그럼 잘하는 거죠. KB 펀드는 앞으로 ESG 산업 관련 분야에 기술력이 있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내에 투자할 쭉 나온 거다. 쭉 한번 보세요. 이거는 LG 홍보하려고 낸 기사 같은데 아무튼 ESG 다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자, 마지막 기사예요. 신한은행 배달앱 시장 뛰어들었다. 140억을 투자한답니다. 이거 제가 한 2주 전에 매식경에서 산 것 같은데 은행에서 배달앱도 뛰어들어요. 왜? 여러분, 그냥 모바일이 중요하니까. 이게 아니라 이제 금융권이든 P2P든 플랫폼이든 고객들은 이 모바일 시장, 모바일 앱에서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어 합니다. 약간의 귀찮음도 이제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원터치, 하나의 그 플랫폼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예전에는 이게 계속 나눠 있었잖아요. 은행에서 핸드폰을 팔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국민은행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신한은행에서 배달앱, 이거 뭐야? 신한은행에서 배달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한은행 플랫폼을 구축해놓고 거기에 배달앱과 협업을 해서 고객들을 좀 더 좋게 만들어주는 거죠. 한번 볼게요. 간단하게. 자, 신한은행이 140억, 적지 않은 금액이죠. 140원을 투자해서 음식 주문 배달앱 플랫폼을 구축한대요. 이달 안에 어쩌고저쩌고 한다. 140억 중 인프라 운영비는 40억, 앱 순수 개발비만 몇 억이다? 100억. 엄청나게 많이 들인다. 왜 이런 돈을 신한은행에서 그렇게 들여서 하는지. 왜요? 수익이 안 나면 할까요? 수익 나겠죠. 어떤 수익, 언제부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해 봐야 돼요. 은행에서 비금융 관련 앱 개발에 100억 이상을 투입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제가 지금 방금 얘기했죠. 우리은행의 대형 프로젝트였던
모바일 메신저, 위비톡도 수십억 수준이었다. 신한은행 배달앱 개발비는 경쟁 서비스와 비교해도 크다. 배달의 민족, 요기요도 뭐예요? 서비스 비용 초기에는 수억. 근데 지금 엄청나잖아요. 지역 기반 배달앱 성공 사례가 배달앱 영수 개발비도 1억 3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100억이라는 거는 엄청난 거예요. 관계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배달앱은 혁신 금융을 위한 새로운 시도로 신규 유입 고객이 필요로 하는 부가 기능과 서비스 연계를 위한 비용까지 예산을 책정했다. 그럼 뭐다? 미래의 성장 가능성, 확장 가능성을 보고 100억을 투자한 거라고요. 지금 배달이 신한 왜 굳이 배달을 해요? 이제 뭐 코로나도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더 배달 서비스나 이제 이런 것들이 더욱더 확산될 거라고요. 그쵸 여러분? 그리고 이제는 예전에는 우리가 그냥 일반 음식점에서 뭐 배달시켜 먹었으면 음식점에 배달값을 지불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뭐 이런 아까 뭐 배달 업체들을 토대로 해서 배달을 받으면 이제 당연하게 배달비를 줘야 된다고 이제 생각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호텔 가서 팁을 주듯이. 그러니까 그러한 시스템에 지금 우리는 다 녹아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플랫폼을 지금 신한은행에서는 여기 나왔다시피 신규 유입 고객을 늘려야 된다니까요. 근데 어거지로 늘리는 것보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지금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 100억을 투자했지만 이 100억이 나중에 10배, 20배, 50배, 100배 이상으로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신한은행은 기존 배달 앱과의 서비스 차별화를 위해 소상공인 금융 지원 혜택을 내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 예로 신한은행 계좌 기반 결제 시 신한은행 계좌를 기반으로 결제할 때 실시간 전응산이 가능해져서 가맹점 소상공인들의 매출 대금을 빨리 확보할 수 있다. 진짜 이게 진짜 신한은행이 마케팅 잘하는 거죠. 왜? 개인 고객만 보는 게 아니라 기업 고객, 소상공인들까지 신한은행으로 올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지금 열어두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신한은행에서 배달앱과 연계되어 있으면 신한은행 주거래 계좌를 틀 거고 거기에 실시간 정산이나 이런 게 해서 매출 대금을 빨리 확보한다. 그럼 내 돈이 빨리 들어오는 게 더 좋겠죠. 그쵸? 근데 또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받아야 돼. 그럼 우대금리 제공해. 여기에 돼 있으면. 그리고 배달기사 전용 대출 상품. 그러니까 이 플랫폼 하나로 지금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신한은행에서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신한은행이 차별화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핏대로 올렸죠. 뭐 개인적으로 신한은행을 제가 뭐 좋아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자, 그래서 신한은행이 배달앱 시장에 뛰어든 것은 성장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해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고 여러분들의 지원 동기나 입사업 포부를 이러한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신한은행이 하고 있는 이런 롤들, 사회적 책임, 그 다음에 지역이나 이제 소상공인들 뭐 사회적 경제를 다 어우르는 이러한 것들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로 해서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를 좀 만들어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국내 음식 배달 산업 규모는 12조 원 규모로 배달 앱이 뭐예요? 전체 시장의 10%도 못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큰 시장을 더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무쪼록 요 내용 잘 보시고요. 자, 이제 뭐 기업은행 필기가 됐으니까 이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뭐 은행이 됐든 어디가 됐든 열심히 여러분 차근차근 준비하시고 신문 기사 읽는 거를 그냥 습관적으로 계속 하세요. 여러분 경제 공부는 그냥 취업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절대 아니니까요. 아무쪼록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이거 지금 정말 말하기 좀 그런데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좀 여러분들한테 알려주시고 여러분들 후배들 그 다음에 친구들한테 같이 신문 읽고 이런 걸로 여러분들 스터디할 때 같이 토론하면서 그 궁금증들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재밌게 계속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도 화이팅!